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격 책정 알고리즘에 대한 아티클을 읽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상품들,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아티클이었는데요.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예시가 우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버는 드라이버보다 소비자가 더 많으면은 우버의 운임을 더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그래서 더 많은 드라이버를 이 지역으로 데리고 오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에서 이렇게 퍼센트 할인 이런 거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퍼센트 할인들 보면은 막 어떤 건 24%, 21%, 38%인데 요게 수시로 변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저희가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타이밍에 보는지에 따라서 쿠팡이 가장 많이 살 것 같은 가격을 이게 제시를 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뭐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즈니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서 그 얘기는 이제 뒤편에 가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만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정말 핫하죠. 디즈니 컨텐츠 사업부의 최대 경쟁사가 사실상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고, 더불어 요즘에 제가 여행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위드 코로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호텔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디즈니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 사업들은 전부 여행과 관련된 사업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짚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자면은 일단 디즈니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다양한 사업 간에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잡담을 해볼 건데요. 디즈니가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디즈니 콘텐츠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껴지는 디즈니의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디즈니에 대한 소개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스킵하고 바로 잡담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디즈니에 대한 소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 영상 디즈니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디즈니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사업하고 경험 사업을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이게 디즈니의 2019년도 매출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미디어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놀이공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요만큼이에요. 요게 영화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고 요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좀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원 쪽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D2C 매출은 막 올라가가지고 디즈니 플러스 매출이 올라가가지고 요 두 개가 뭐 디즈니 플러스 OT, D2C 매출이 오히려 더 높은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디즈니를 리서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디즈니를 맨 처음에 리서치를 할 때는 생각보다 놀이공원 매출이 굉장히 높구나, 이 생각이 진짜 한 번에 확 들었어요.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티켓 팔아가지고 26빌리언 달러, 26조 원을 벌 수 있을까? 이거 30조 원 가까이 되죠, 이제 요즘 환율로는. 근데 요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앞에 있는 것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때는 어떻게 미디어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들 간의 시너지를 굉장히 잘 묶고 있는 기업이어서 배울 게 참 많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비즈니스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TV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TV 채널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편성도 디즈니가 직접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크게 유선 사업하고 무선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무선 사업은 뭐 ABC라고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ABC는 아무래도 광고를 삽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유선은 보통 케이블이라고 하죠. 케이블은 구독료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이라고 광고가 없는 거는 아니니까 구독료 쪽이 좀 더 치우치긴 하겠지만, 그래서 유선 채널에서는 뭐 디즈니라든지 ESPN, FX,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가 쭉 현재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 유선 케이블 채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출을 살펴보면은 요게 어필리에이트 피가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돈이거든요. 케이블에서. 그래서 요만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돈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광고 매출이 그거에 한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OTT들, 그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프라임한테 팔아가지고 얻는 수익이 한 요 정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이 사업부는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유선 채널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직접 TV를 제공을 하고 있진 않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은 채널만 가지고 있고, 요 채널을 MVPD라는 사업자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사용권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모든 채널들을 이렇게 묶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한 번에 수십 개의 채널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요만큼은 디즈니 거, 뭐 요만큼은 딴 애들 거, 요만큼은 딴 애들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되죠. 요 ESPN이 이제 디즈니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MVPD, 멀티 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디스트리뷰터라고 부르고, 뭐 여러 채널 묶어서 송출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AT&T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유튜브 TV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캐스트라든지 약간 요런 회사들이 요런 유선 케이블 사업을 하고 MVPD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에서 광고 매출도 있었잖아요. 광고 매출의 경우는 노출수 또는 광고 단가에 비례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이 광고 단가의 경우는 기업들이 광고를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광고 예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될 거고, 노출수는 TV의 시청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채널의 시청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노출수가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이 뭔가 똑바로 안 된다, 그럼 노출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시면은 광고 매출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요 추세도 그렇게 좋은 특히 TV 쪽 시장들이 전부 다 그렇게 좋은 추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경기들이 취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디즈니가 스포츠 채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스포츠 경기가 취소됨으로 광고 매출이 감소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살짝은 받았다. 그리고 TV하고 SVOD 사업자인데 얘네들은 그냥 여기에서 만든 콘텐츠를 얘네들한테 파는 그런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V 시리즈라든지 토크쇼 등을 이제 넷플릭스, 프라임 등과 같은 업체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다 빼가지고 다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훌루라든지 이쪽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하고 경험하고 제품,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이게 익스피리언스인데, 익스피리언스를 한국어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경험이 돼버려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호텔, 크루즈, 리조트, 스파 등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휴양지 사업을 하는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디즈니 공원이라든지 호텔 내에서 발생하는 뭐 부대시설 매출들, 뭐 식음료 사업 매출들도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되게 되고, 더불어 디즈니 IP, 지전재산권을 라이센싱을 하여 만들어진 상품들도 이제 이쪽 매출에 찍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 티셔츠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하나 사실 때마다 디즈니한테 돈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게 이게 좀 매출인데, 사실 저는 요 티켓 매출하고 공원 내부 부대시설 매출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얘네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티켓 매출의 경우는 티켓 가격과 판매량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티켓 가격은 뭐 꾸준하게 디즈니가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량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감소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 판매량에 대한 얘기는 뒤편에 가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공원 내부 매출의 경우는 식음료라든지 기념품 등을 판매해서 발생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또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 뒤에 이 영상 뒤편에서 요걸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이외에도 뭐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매출, 아니면은 라이센싱 매출, 아니면은 요 놀이공원 라이센싱인데, 요건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의 경우는 디즈니가 직접 만들어가고 일본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그냥 운영 수수료만 받는 그런 형태로 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이센싱 수수료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화 스튜디오, 사실 디즈니가 제일 유명한 게 저는 디즈니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매출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영화를 제작해서 영화관에다가 판매를 해서 받는 이제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6개월 뒤에는 만들어진 영화를 DVD라든지 아니면 홈 엔터테인먼트 쪽에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다가 DVD를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플의 뭐 아이튠즈 같은 거, 아니면 프라임에다가 납품을 한다든가, 디지털 파일로도 팔기도 하고 실물 DVD 블루레이로 팔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OTT들한테 판매를 하게 돼요. 요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영화 볼 수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다 빼가지고 디즈니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찍힌 매출이 사실 디즈니가 디즈니한테 콘텐츠를 구매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2CI인데, 사실 저는 왜 여기다가 인터내셔널을 붙여놨는지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D2C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직접 소비자들한테 유통을 하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OTT라고 부르죠. 넷플릭스가 이제 대표적인 OTT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이 OTT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즈니는 요거 세 개를 한 번에 운영을 하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하고 훌루하고 ESPN하고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는 요 테마가 뚜렷하죠. 가족용,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여기다가 다 담아두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거의 저는 그냥 100%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디즈니 콘텐츠로 디즈니 플러스를 채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훌루의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랑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OTT고 그냥 타 회사들 콘텐츠를 사와가지고 여기다가 상영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OTT 중에서는 가장 특이한 게 라이브 TV도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MVPD 얘기를 했잖아요. 채널들을 막 디즈니 같은 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송출해주는 사업자가 한 명이 또 있다고. 이게 이제 훌루도 이런 비스무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SPN 플러스는 스포츠 전용 OT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조금 특이한 모델이 섞여 있는 게 페이퍼뷰라는 모델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UFC 같은 경우는 요 한 게임이 있으면은 요 한 게임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뭐 특이한 과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요거를 지불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 미디어 채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단계 D2CI에서는 요 세 가지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즈니의 경우는 6천만 명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자 수가 7월 기준 한 1억 명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허수가 좀 껴있어요. 헛스타라는 이제 저가형 디즈니 플러스가 이게 왜 묶이는지 사실 좀 모르겠긴 하는데, 이 한 30% 정도가 핫스타라고 합니다. 성장을 한 거는 맞지만 진짜 퀀텀 점프를 한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ESPN 플러스도 다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훌루 성장이 조금 현실적인 성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3,200만 명에서 한 4천만 명 가까이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 TV 있죠. 라이브 TV가 이제 실시간 TV를 볼 수 있는 아까 전에 MVPD와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꽤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가 이제 제가 라이브 TV를 조금 많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라이브 TV가 진짜 비싸요. 이거 ARPU인데 1인당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집계한 숫자거든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해봐야 한 4달러, ESPN은 한 4.5달러, 훌루는 13달러로 확 뛰어버리죠. 라이브 TV가 끼는 순간 84달러가 돼요. 라이브 TV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그냥 지적재산권 게임이라고 보시면 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일단 디즈니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TV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무슨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거를 미디어에다가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아니면 TV 시리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중들한테,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 같은 거를 확 뿌려서 대중들한테 인지도를 쌓습니다. 그러면은 요 대중들에게 쌓인 인지도를 기반으로 놀이공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에서 이미 친숙해진 캐릭터를 여기 똑같이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동심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래서 동심을 찾아 이제 놀이공원에 방문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미키마우스 호텔, 아니면 뭐 미키마우스 리조트 이런 것들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황홀한 오프라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 디즈니에 대한 인지도 또는 디즈니에 대한 호감도 아니면은 동심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지적재산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요런 정말 선순환 구조 더 커지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뭐 프로즌2 겨울왕국 2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테마파크를 또 만들어서 여기서 또 돈을 벌고 그다음에 요거가 지적재산권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요 굴레를 완전히 뺑뺑이를 돌리는 약간 요런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광고고 여기는 진짜 돈을 버는 거. 근데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약간 정말 천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룸버그 아티클을 보다가 지금 키워드가 저한테 딱 꽂혔었던 거는 디즈니한테서는 오징어 게임이 나올 수가 없다 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말 100%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즈니 브랜드 이미지는 패밀리 아니면은 동심 아니면 캐주얼함 약간 요건데 오징어 게임은 완전히 고어함 아니면 심오함 약간 굉장히 다크하죠.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은 거를 찍는 순간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그냥 혼돈이 오고 정체성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디즈니가 웬만해서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만한 방법은 디즈니의 산하에 있는 훌루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만든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디즈니가 앞에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지적재산권을 만들었으면은 미디어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오프라인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빨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팬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지적재산권을 키우는 요런 선순환 구조를 그려야 되는데 이 훌루에서 할 경우는 요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디즈니 브랜드에서 대놓고 한 것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없고 근데 그 이 큰 효과가 디즈니가 가진 최대의 장점인데 최대의 무기인데 요거를 못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렇게 저는 디즈니 입장에선 좋을 것 같지 차라리 딴 거를 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디즈니는 뭐 요거죠. 디즈니는 놀이공원 호텔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훌루는 그냥 콘텐츠에서 끝나버리니까 차라리 요 호텔이라든지 놀이공원을 공원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디즈니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바뀐 게 리서치를 하다가 바뀐 게 이게 꼭 오징어 게임이 나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양분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넷플릭스에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다소 편향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디즈니에게 편향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30 세대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아니면 40까지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느낌이 집에서 몰래 보는 그냥 마이너한 감성이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넷플릭스의 경우는. 근데 디즈니의 경우는 정말 아이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 전체 이용가 느낌 아니면 12세 이용가 느낌이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돈으로 소비를 하는 이런 재미난 구조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 PPT를 만들다가 든 생각이 과연 2030의 소비력이 더 클까 아니면 부모님의 돈으로 아이들이 떼써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클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디즈니가 아닌가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즈니가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넷플릭스는 이제 좀 마이너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디즈니는 이미 주류 미디어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이제 탑10 박스오피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 빨간색 화살표를 해드린 게 디즈니가 아닌 거예요. 이 이외에는 전부 다 디즈니가 뭔가가 연관이 되어 있는 영화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류 쪽은 디즈니가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책정에 대한 얘기를 자꾸 제가 뒤로 떠넘겼었잖아요. 가격 책정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디즈니에게 있어서 티켓 매출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4빌리언 달러인데 16빌리언 달러가 이제 총 공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인데 근데 얘가 상당한데 사실 공원 내 부대시설 매출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리조트라든지 뭐 베케이션, 휴양지 같은 경우는 디즈니월드랑 이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따로 노는 개념이고 얘도 좀 따로 놀고 얘도 좀 따로 놀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는 이제 합쳐져 있어도 별 무방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제 생각에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소비자는 주로 기분이 좋을 때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저희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스타벅스에서 대체로 기분 나쁜 경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그런 친절함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디즈니월드 줄 서고 기다리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더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캐파시티를 늘릴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티켓 가격을 그냥 낮춘 상태로 소비자들을 더 많이 받아서 그냥 더 많이 받기만 하는 거는 디즈니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그래서 디즈니가 티켓 가격을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렸어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2016년도 얘네들이 뭐를 했냐면은 날짜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조금 더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조금 싸게 팔아서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는 이런 느낌의 전략을 취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요거를 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가격 평균치를 올려가지고 가격 상승을 정당화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재미난 전략을 썼었고 이제 성수기에는 가격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만약 가격을 높이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억제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더 적은 사람들이 디즈니에 몰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은 지키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증가하니까 기타 매출도 저는 분명히 증가하는 효과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측정이 가능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비수기의 경우는 가격을 낮췄는데 이거 사실 가격을 낮춘 것도 좀 애매하죠. 가격을 전체적으로 높이면서 얘만 살짝 낮췄으니까 이게 높인 건지 낮춘 건지 요게 애매한데 어쨌든 가격을 낮췄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럼 티켓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뭔가 적어도 이쪽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있지 않았을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좀 노려서 날짜별로 가격이 다르게 하는 전략을 취했다 라고 말하고 싶었고 요거는 2021년도 12월 디즈니월드 가격을 가져온 건데요.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주 피크죠. $120. 근데 월 초에는 $104. 그러니까 요게 한 15%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5% 차이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노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여행 테마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건데 양극화 추세가 상당히 일부러 양극화를 시키고 있는 느낌이 저는 점점 더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여행 섹터들이.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게 하루에 $15짜리 지니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15 내면은 줄을 짧게 설 수 있는 익스프레스 라인에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건데 원래 요거를 무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패스트레인으로. 근데 이번에 요 무료로 있던 거를 유료로 바꿔버려서 요거는 그렇게 소비자 반응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거를 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한 15만 뷰도 나오고. 근데 요 좋아요 싫어요 보면은 좋아요가 한 1000명이 안 되는데 싫어요가 12000명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진짜 양극화는 좀 다른 데에서 좀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포시즌즈 호텔이 디즈니월드 내부에 있대요. 그러니까 디즈니월드의 어트랙션들이 여기에 있고 디즈니월드는 굉장히 큰데 그 뭐 여기가 매직 게이트고 그 다음에 뭐 포시즌즈 호텔이 여긴가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시즌즈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예약을 할 수 있대요. 어른의 경우는 1인당 $48고 아이의 경우는 1인당 $28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부킹을 하면은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 아니면 구피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특이한 게 보통은 디즈니월드 안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진짜로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제 외부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블룸버그 아티클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약이 만약에 힘들다 요거 그러면 $7,500면은 캐릭터들하고 프라이빗 미팅이 가능하대요.
돈만 주면은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VIP 투어 당연히 뭐 있겠죠. 하루에 $4,500 내면은 줄 하나도 서지 않고 불꽃놀이도 뭐 명당 자리에서 볼 수 있게 자리도 맡아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일반 티켓 산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하고 이 안 보이는 대로 이동하는 경로로 이 차량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안 겹치게 이동을 하는 그런 특이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건 놀이공원의 운영 방식 중에서 하나기는 하죠. 이 직원들이 다니는 루트랑 소비자들이 다니는 루트랑 다르게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 두 개가 좀 재미났던 것 같은데, 원래 무료로 제공하던 공항 셔틀 버스를 2020년도에 폐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는 주차장도 무료였다가 그 다음에 유료화를 했다가 이번에는 게이트에서 가까운 2배 비싼 주차장을 판매를 하는, 점점 더 수익화를 악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요거죠. 디즈니가 온라인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OTT,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훌루라든지 아니면 ESPN 플러스 이런 것들로 대중 미디어는 잡을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대중 미디어도 독점 거의 과점 상태이고, 요 과점 상태인 거를 이렇게 옮겨가려는 작업을 현재 OTT로 하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OTT 사업이 정말 좋은 게 스케일이 나올 경우는 규모의 경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영화 제작해놓으면은 수억 회 재생이 돼도 사실상 디즈니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미미하잖아요. 그냥 데이터 수신료라든지 약간 요 정도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디즈니는 이미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잖아요. 영화들 이미 찍어놓은 거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가 진짜 글로벌 스케일로 정말 자리를 잘 잡게 될 경우는 매출 증대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경험 쪽은 저는 좀 바뀌는 느낌인 게, 경험은 점점 소수에게 제공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생각이 딱 들었었던 게,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티켓 가격을 2배로 올려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반만 오겠죠? 그러면 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개수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 개수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티켓 가격이 2배가 올랐을 때 요 사람들은 그 디즈니 월드에 와가지고 돈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은, 돈이 많은 사람,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게 더 좋은 게임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이 맞고 디즈니가 이쪽 방향성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더 좋은 경험 및 서비스를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요거는 더가 1개고 여기는 더가 2개죠. 이익률이 증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요 제 소설의 방향이 조금 씁쓸하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